북한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정은의 생일상에 오를 귀한 꿩이 사라진 겁니다. 주모자를 잡으면 반드시 처형하라. 명령이 떨어지자 보위부가 밤새 집집마다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 사건의 범인이 평범한 도둑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둑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김정일의 러시아 통역관, 권력의 심장부에 있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시작된 작은 도둑질이 결국 가문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고, 그날 밤 한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창문 밖으로 밀어내야 했습니다. 죽음과 탈출, 단 한 끗 차이. 하지만 여러분, 진짜 반전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5년 뒤 한국의 작은 터미널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립니다.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철진, 북한에서 도둑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전역을 뒤흔든 꿩 도둑 사건, 그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옥수수조차 구경하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퇴근길에 실려있던 트럭을 훔쳐보려 매달렸습니다. 마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묵직해서 풀어보니 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꿩을 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불 켜진 집마다 조심스레 내밀었는데 놀랍게도 모두 흔쾌히 돈을 내주었습니다. 새벽까지 다 팔렸습니다. 주머니에는 돈이 가득했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한동안은 굶지 않겠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선물이 도둑 맞았다. 주모자를 잡으면 반드시 처형한다.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훔친 꿩이 단순한 고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최고 지도자의 생일상에 오를 특별 공급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북한에서 지도자의 선물을 훔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방 문이 삐걱 열리며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지금 당장 두만강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평생 저를 믿지 못하고 늘 꾸짖던 그 아버지가 그 순간 단 한 가지, 떠나라, 살아라는 명령만 남겼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를 두고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창밖에서는 주모자를 잡아라. 라는 고함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제 선택 하나에 생사가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오늘 밤이 끝나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5년 후, 저는 대한민국의 작은 터미널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망자가 된 제 발걸음은 멈추지 못했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한 가지 질문이 따라다녔습니다. 왜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몰락해야 했을까? 그 답은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통역관으로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외국 손님이 오면 언제나 아버지가 배석했고 중요한 회담에도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평양의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서 겨울에도 난방이 들어왔고 배급이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저는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조금 더 특별하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시절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 하나가 다가와 제 귀에 너희 할아버지가 반동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반동, 그 단어는 수업 시간마다 인민의 적, 숙청의 대상이라고 들었던 무서운 낱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책 속 이야기였지 제 가족과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선생님들의 눈빛은 차가워졌고 친구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전염병이라도 된 것처럼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루아침에 교실 안에서 투명인간이 된 기분을.
한 달쯤 지나 집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당 간부들이었고 아버지와 긴 이야기를 나누더니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조용히 울고 계셨지만 저는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외할아버지가 목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 공산당에 반대하는 단체를 이끌다가 결국 처형을 당했는데 어머니는 그 사실을 평생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의 지시로 출신 성분 재조사가 시작됐고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여자와 이혼하면 평양에 남을 수 있다는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권력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가족을 버릴 수는 없으셔서 끝내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양의 생활, 따뜻한 집, 안정된 지위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내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침묵하셨지만 그 선택은 곧 저희 가족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평양의 아파트에서 하루아침에 짐을 싸서 평안북도 천마군 깊은 산골 마을 흙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난방도 없고 전기도 하루 2시간만 들어왔습니다. 겨울이면 집 안에서도 입김이 나왔고 우리는 낡은 솜니부를 덮고 모여 웅크려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긴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평생 당을 위해 충성했던 분이 이제는 버려진 사람처럼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권력과 신분은 모래성 같다는 걸.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 몰락은 자식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걸요. 그곳에서는 쌀은커녕 옥수수조차 귀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 나뭇잎과 풀을 뜯어와 냄비에 넣었습니다. 죽을 끓이면 냄새는 났지만 한 숟가락 삼키면 배는 더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허기보다 더 무서운 건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14살이 되었을 무렵,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평양에서 쫓겨온 반동 새끼라는 말이 교실 가득 퍼졌습니다. 담임 선생조차 공개적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너 같은 반동 새끼가 여기서 배울 게 뭐 있냐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땅속으로 꺼지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책가방을 내려놓고 다시는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4살 소년이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버려진 기분을. 집에 있자니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두려웠고 밖으로 나가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저는 어느 날 홀로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떠난 그 기차에서 저는 몰랐습니다. 달리는 창밖으로 스치는 산과 들을 보며 어디든 여기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또 다른 수렁으로 끌고 갈 줄은 모른 채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배고픔도 추위도 아닌 교양소라는 이름의 지옥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양에 도착했을 때 제가 알던 도시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리는 더럽고 구걸하는 아이들이 인도에 웅크려 있었으며 사람들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저는 그 무리에 섞여 떠돌아다니면서 낮에는 시장 주변을 맴돌며 먹을 것을 훔쳤고 밤이면 다리 밑이나 대합실에서 잤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살아남으려면 훔쳐야 하므로 죄책감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안원에게 붙잡혔는데 신분증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보안원은 제 출신 성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제 도망칠 길조차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숙천 소년 교양소, 그곳은 제가 상상하던 감옥보다 더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10살부터 16살까지의 아이들이 뒤섞여 있었고 매일같이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나이 많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때렸고 간수들도 주먹을 날렸습니다. 배식은 하루 한 번, 묽은 옥수수죽 한 그릇. 배고픔에 눈이 뒤집힌 아이들은 서로 음식을 빼앗았고 살아남으려면 약자가 되어선 안 됐습니다. 저는 맞지 않으려면 먼저 때려야 했고 빼앗기지 않으려면 더 빨리 빼앗아야 한다는 것을 빠르게 배웠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되는 곳이 아니라 짐승이 되는 곳이라는 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겨우 14살짜리가 그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이란 무엇이었을까요?
1년이 지난 후 저는 교양소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주먹을 휘두르는 법만 배웠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았고 굶주림 앞에서는 양심도 필요 없다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저를 외면했고 어머니만 조용히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이미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민반장은 아버지에게 아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 당신도 문제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집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청진이라는 항구 도시로 향했는데 항구 도시라 시장이 활기찼고 훔칠 것도 많았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도둑질이었지만 점점 대담해져서 창고를 털기도 했습니다. 잡힐 뻔한 적도 있었지만 달리기가 워낙 빨랐기에 살아남았습니다. 굶주리면 훔치고 잠잘 곳이 필요하면 또 훔치니 죄책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16살 저는 다시 잡혔는데 이번에는 전과가 있었기에 처벌은 더 무거웠고 아버지가 뇌물을 써서 저를 군대로 보냈습니다. 군대 가서 새로 시작해라. 이게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군대가 제 인생의 구원이 아니라 제 인생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갈 줄은 말입니다. 군대는 제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아버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저를 입대시켰습니다. 전과자 신분으로는 불가능했지만 뇌물과 청탁 끝에 공병부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제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대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군대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이라는 걸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동무의 군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새 몰래 훔쳐간 것이었죠. 군화가 없어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둑맞은 이는 다른 부대에 잠입해 다시 훔쳐와야 했습니다. 굶주림 앞에서는 동료도 동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같은 막사에서 지내던 전우의 옷과 신발까지 빼앗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을. 식량과 자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지키던 시멘트 포대가 사라지면 밤에 다른 부대 창고를 털어와 맞춰 넣어야 했습니다. 군대라기보다 도둑 집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훔쳐온 손버릇은 군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도둑질 전문가라 불리며 군대에서조차 도둑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소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철진 동무, 이번에 외출 나가면 고급 술하고 담배 좀 구해오게.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것이 명령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탁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선택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양 시내를 거닐다가 달러 상점 앞에 멈춰섰습니다. 안에는 굶주린 군인들에겐 꿈같은 물건들인 외국산 술, 약, 담배가 진열돼 있었습니다. 저는 우린 풀죽도 못 먹는데 간부들은 이런 걸 즐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분노했습니다. 호시탐탐 정탐을 하며 이번이 기회라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틀 뒤 빈 가방을 메고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분산된 순간 저는 손을 뻗어 녹용 한 통을 재빨리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아무 일 없는 듯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거기 서라는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땀은 등줄기를 흘러내렸습니다. 앞에는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를 건너야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잡히면 반국가 범죄에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순간. 저는 다리를 건너려 했지만 맞은편에서 두 사람이 팔을 벌려 길을 막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이미 따라온 이들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길은 사라지며 그 자리에서 저는 붙잡혔습니다. 보안서에서 조사가 시작하고 신분증을 확인한 조사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과자였군. 또 훔쳤어? 이번엔 달러 상점이냐? 전과 기록 때문에 형량은 가중됐고 달러 상점 절도는 단순 범죄가 아닌 반국가 행위로 규정됐습니다. 그때 이번에는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교화소에 수감되자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겨울에도 얇은 옷 한 벌로 16시간 노동을 해야 했고 손발은 갈라지고 추위에 곡괭이를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쓰러지는 동무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일으켜줄 수 없었습니다. 쓰러진 자리를 대신 채우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밤이면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배고픔에 눈을 감으면 이빨이 서로 부딪히며 달달 떨렸습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만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풀려났을 때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선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28살의 청년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저를 아버지의 형으로 착각했습니다. 머리에는 백발이 섞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북한이 제게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조차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 다시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출소했을 때 저는 이번엔 정말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광로 벽돌 공장에 배치됐는데 가마 안에 들어가 벽돌을 싸는 일이었고 4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전과자가 입당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모범적으로 일했고 당 책임자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철진 동무, 이번에 입당 신청자 명단에 올라갔소. 라는 책임자의 말은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6개월 후 당 책임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제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배급이 1달, 2달, 석 달, 그리고 6달 밀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배급표만 나눠주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며 노동자들은 굶주렸지만 간부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모든 걸 무너뜨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고 옆을 지나는데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조심스레 틈을 들여다보니 간부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고 기름에 지진 고기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젓가락이 사기 그릇을 두드리는 챙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하얀 쌀밥, 고기국, 술까지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벽돌을 굽던 우리는 옥수수죽 한 그릇에 배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간부들은 같은 창고 안에서 배불리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입당 따위는 허상이라는 걸. 출신 성분이 막힌 제 인생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걸. 어차피 출신 성분 때문에 평생 차별받을 것이고 간부들은 배불리 먹으면서 노동자들은 굶게 내버려 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도둑질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낡은 수첩에 지도처럼 마을을 그려놓고 불 켜진 간부집 5곳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출입문 위치, 담장의 높이, 개 짖는 소리까지 적었습니다. 5분 이상 머물지 말 것. 들고 뛰지 말고 걷듯 움직일 것. 스스로에게 규칙을 정하며 실패하면 곧바로 숨을 곳까지 표시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군대에서도 교화소에서도 도둑으로밖에 살 수 없는 놈이구나. 자기 혐오가 가슴을 짓눌렀지만 굶주림이 이성을 덮어버렸습니다. 간부 식량 창고를 털었고 밤에 몰래 들어가서 쌀이며 고기며 훔쳐나왔으며 그걸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1번, 2번, 3번. 점점 대담해졌고 나중에는 거의 매일 밤 나갔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도둑질은 중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훔치는 순간의 긴장감, 성공했을 때의 쾌감, 돈을 손에 쥐었을 때의 안도감. 그것들이 계속 저를 끌어당겼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퇴근길 세워져 있던 트럭 화물칸에 올라탔습니다. 천가마니 속에 손을 넣자 묵직한 감촉이 잡혔습니다. 봉지를 찢자 고기 비린내가 울컥 풍겼습니다. 꿩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거라면 가방에 몰래 넣고 담장을 넘어 나왔습니다. 못에 옷자락이 걸려 찍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오자 숨을 죽이고 3초를 버텼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땅에 내려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불 켜진 간부 집마다 초인종을 누른 후 문이 열리면 꿩을 보여주니 흔쾌히 샀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17가구를 돌며 꿩을 파니 주머니가 두둑해졌습니다. 복대에 감춘 돈이 배를 눌렀습니다.
묘하게 따뜻한 게 그 온기가 안도인지 죄책감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님 생일상이 털렸다. 보위부가 산집을 하나하나 뒤지고 있대. 주모자를 잡으면 무조건 처형이래.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저릿저릿 떨렸습니다. 그제야 제가 판 꿩이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김정은 생일 선물용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깊숙이 숨으시겠습니까? 확성기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꿩을 판 자를 색출하라. 주모자는 처형하라. 17마리다. 숫자가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입당 도장을 기다리던 손으로 저는 창고 자물쇠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자기 혐오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낮부터 인민반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꿩을 산 사람들을 찾아냈고 그 사람들에게 판 사람이 누구인지 신고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집 안에 숨어서 창문 틈으로 밖을 지켜봤는데 인민반장이 제가 꿩을 판 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 집 주인이 나와서 뭔가 이야기하는 게 보였습니다. 끝났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동네 전체가 술렁거렸는데 보위부가 곧 온다는 소문이 돌았고 처형 명령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저는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차마 집을 나설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그냥 버리고 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 차소리가 골목 입구에서 멈춰섰고 검은 승용차 2대에서 4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손에는 전등이 들려 있었고 집집마다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때 옆방 문이 삐걱 열리며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제 팔을 붙잡고 창고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둠침침했고 아버지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꿩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정은 위원장 생일 선물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보위부 요원들이 집집마다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인민반장들이 꿩 산 사람들을 다 찾아냈다. 주모자 잡으면 처형한다는 명령이 떨어졌어. 아버지는 제 어깨를 붙잡았는데 그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저를 때리던 그 무서운 손이 지금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아버지는 평생 저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전과자 아들 때문에 수모를 당하셨고 제가 감옥 갈 때마다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으셨으며 그럼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군대에 보내려고 뇌물까지 쓰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 마지막 선택을 하고 계셨습니다. 빨리 북한을 떠나거라. 지금 당장 두만강으로 가. 망설이지 마. 아버지는 창고 구석에서 털모자와 장갑을 꺼내서 제 머리에 모자를 씌워주시고 장갑을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옆집을 수색하고 있었고 곧 우리 집 차례였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어서 가거라.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는데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셨던 적이 없었는데 지금 눈물을 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냉정했습니다. 집안이 추방당했을 때도 교화소에서 제가 풀려났을 때도 감정을 보이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하지 마. 가기만 해. 살아만 있어라. 그것이 내 바람이다.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머리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떨리며 내려왔습니다. 그 손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느낀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 집도 수색해라. 구두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어서 가라. 담장 너머로 뛰어. 뒤돌아보지 마라. 아버지가 저를 창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발목에 돌이 걸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같이 가요. 안 된다.
나까지 간다면 다 죽는다. 넌 살아야 한다. 아버지는 제 등을 강하게 밀쳤습니다. 그 힘은 단호했지만 동시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나갔습니다. 담장을 넘었고 뒤돌아봤을 때 창고 문틈으로 아버지가 서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들어 저를 보내셨고 저는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멈춰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골목을 달렸고 담장을 넘으며 어둠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아버지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아버지와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 쏟으신 줄도 몰랐고 그 떨리던 손이 제가 평생 기억할 마지막 감촉이 될 줄도 몰랐습니다. 평생 무서웠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제게 생명을 건져주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제게 주신 마지막 유산은 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털모자와 장갑, 그리고 살아만 있으라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만강을 넘는 길이 아버지의 눈물보다 더 잔혹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이 아니라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만강을 향해 달렸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렸습니다. 발밑에 얼어붙은 땅이 쾅쾅 울렸고 숨은 목구멍에 걸려 찢어질 듯 터져나왔습니다. 멀리서 강물이 요동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강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발을 디뎠습니다. 쩍! 순간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발밑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먼저 뛰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찌르고 콧속은 얼어붙어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 철조망이 나타났습니다. 녹슨 철망이 강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음 위에 몸을 붙이고 천천히 기어갔습니다. 팔꿈치에 살점이 까지고 피가 번졌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들키면 끝이다.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겨우 철조망을 빠져나와 반대편 강둑에 닿았을 때 저는 눈물이 솟았습니다. 그곳은 중국 땅이었습니다. 낮에는 숲속에 숨어 있으니 사람들의 말소리가 아득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운막 같은 덤불 속에서 떨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밤이 되자 불빛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이면 어둠뿐이었는데 이곳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다녔고 가게마다 음식과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북한에서는 쌀밥 한 그릇이 명절에도 귀한데 이곳 슈퍼마켓에는 고기와 빵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은 모두 거짓이었고 세상은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배가 고파서 슈퍼마켓 뒤에서 버려진 빵을 주워 먹고 있는데 택시 한 대가 섰고 기사가 짐칸에서 마대 2개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줌마 둘이 내려서 항의했지만 기사는 화를 내며 가버렸고 아줌마들은 무거운 마대를 끌고 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도와드렸습니다. 고맙네, 조선 사람이구만. 아줌마들은 북한에서 명태 장사를 하고 오는 길이었고 여관까지 짐을 날라주면 고맙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2마대를 들고 따라갔고 여관에 도착하자 아줌마들이 어디 갈 데 있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하자 그럼 우리가 심양까지 가는데 같이 가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딱히 갈 데가 없어서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기차표를 사주어서 기차 안에서 남한 방송이 라디오로 나오는데 제가 처음으로 듣는 여자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심양에서 머물다가 다시 기차를 타고 천진으로 가는데 그 기차에는 조선족 여자와 한국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저를 보더니 어디 가냐고 말을 걸었습니다. 명태 장사합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남자는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여자도 눈치를 챘고 둘이 저를 번갈아 보더니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탈북하셨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는데 들키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저를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목사님이셨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으시죠? 제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안도와 두려움, 정말 믿어도 될까? 그러나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남자는 천진항에 배가 있다고 했고 그 배는 한국으로 가는 화물선이며 몰래 구명정에 숨어 타면 한국까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진에 도착해서 목사님의 집에서 일주일을 머물렀고 그 사이 목사님은 배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어 어느 날 밤 저를 데리고 항구로 갔습니다. 거대한 배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저 배입니다. 구명정에 숨으면 됩니다. 항구에는 공안 2명이 경비를 서고 있었고 저는 어둠 속에서 기다렸다가 그들이 돌아섰을 때 달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뛰었습니다. 배 옆까지 가서 밧줄을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기어올랐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갑판 위에 몸을 던지고 곧장 구명정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리고 기다렸습니다. 등줄기에 땀이 흐르고 다리가 경련처럼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고 배가 천천히 항구를 벗어나서 저는 구명정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중국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바다만 보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구명정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인 선원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지만 이내 말했습니다. 한국 가고 싶어서 숨으셨죠? 예. 선원이 저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고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흘 후 배가 한국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내릴 때 세관 검사가 있었는데 선원이 저를 도와줬고 저는 일단 경찰서로 보내졌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5년 후 제가 작은 터미널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말입니다. 한국에 도착했지만 바로 자유를 얻은 건 아니었습니다. 배에서 내려 세관을 통과한 직후 국정원 요원들이 저를 데려갔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배를 타고 불법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됐으며 제가 정말 탈북민인지 간첩은 아닌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 모든 것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4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북한과는 달랐습니다. 조사관들은 저를 인간으로 대했고 삼시세끼 밥을 챙겨줬으며 잠잘 곳도 제대로 마련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밥이 쌀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28년을 살면서 쌀밥을 배불리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매일 3끼를 쌀밥으로 먹었고 반찬도 여러 가지가 나왔으며 따뜻한 국도 있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밥그릇을 들고 울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같은 나라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 북한에서는 쌀밥이 명절에나 먹는 귀한 음식이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길고 긴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3달 동안 한국 생활에 대해 배웠는데 어떻게 은행을 이용하는지, 어떻게 대중교통을 타는지, 어떻게 일자리를 구하는지 모든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정착금도 받았고 집도 구해줬으며 직업훈련도 시켜줬습니다.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점점 적응해갔고 일을 시작했으며 돈을 벌어서 저축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도둑으로 살던 제가 이제는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생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창고에서 저를 보내시던 아버지 모습이 떠올랐고 떨리던 그 손이 기억났으며 마지막으로 들었던 사람만 있어라는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충주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수안보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게 됐는데 터미널 대합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사진 전시회였고 625 전쟁 관련 사진들이 쭉 걸려 있었습니다. 휴전협정 기념 전시회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구경하고 있는데 한 사진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정전협정 조인식 사진이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 끝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군복을 입고 서 계신 아버지가 사진 속에 계셨고
러시아 군사 고문단 옆에서 통역관으로 서 계신 모습이었으며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구나. 5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봤습니다. 사진 속에서였지만 분명 아버지였고 제가 기억하는 그 무서운 얼굴이었으며 하지만 이제는 그 얼굴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에 통곡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고 저는 한참이나 그 사진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제가 얼마나 무너질지 말입니다. 터미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 제 아버지입니다. 직원은 깜짝 놀라면서 보훈처에 가보라고 알려줬고 거기 가면 정식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보훈처를 찾아갔습니다.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했더니 놀라면서 자료를 찾아줬고 정전협정 당시 러시아 통역관으로 참석했던 명단에 아버지 이름이 있었으며 사진도 여러 장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러시아 군사 고문단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고 김일성 옆에 서 계신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중요한 분이셨구나. 그런데 자료를 찾다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천 학살 관련 자료에서 외할아버지 이름이 나왔는데 멸공단 단체 책임자였고 목사였으며 공산당에 반대하다가 처형당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우리 가족이 평양에서 쫓겨났는지, 왜 아버지가 그토록 힘들어하셨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알고 싶었던 건 아버지의 현재였습니다. 북한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탈북한 지 몇 달 후 아버지와 러시아에 있던 형이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탈북 때문이었고 가족 연좌제로 처벌받은 후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1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자유를 얻기 위해 도망쳤고 그 대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북한을 떠나라고 하셨던 그 아버지가 제 때문에 수용소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 말았어야 했나. 그랬으면 아버지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을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내면 어떤 결과가 올지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저를 보내신 것이었으며 제가 자유롭게 사는 것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도둑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평생 훔치고 속이며 살았고 아버지께 죄만 짓고 살면서 제대로 된 아들 노릇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달라졌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기 시작했고 번 돈으로 탈북민들을 도왔으며 북한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유를, 제가 누리는 이 풍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곳에서는 전과자였던 제가 새로 시작할 수 있었고 도둑이었던 제가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며 아무도 차별하지 않았고 기회를 줬습니다. 삼시세끼 쌀밥을 먹을 수 있었고 따뜻한 집에서 잠잘 수 있었으며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배운 것과 다릅니다. 거지가 넘치는 곳이 아니고 미국의 식민지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는 곳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곳은 자유가 있고 기회가 있으며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으며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아버지 사진을 발견한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역사 속에 남았고 저는 자유를 얻었으며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셨다면 그리고 북한 동포들에게도 하루빨리 이 자유가 찾아오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